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원석 교수님께서 림프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림프종은 이게 한 가지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60가지 병이 되고 가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림프종이 암이냐고. 림프종은 원래 이름은 악성 림프종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림프종은 악성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림프종으로 진단 받으셨다는 얘기는 악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건 없고 오늘은 이게 그 림프종의 한 가지가 아니고 한 60여 가지 병이 되기 때문에 뭐 각 하나하나를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진료를 보면서 많이 흔히 접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질의응답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실제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림프종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 60여 가지쯤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부분 제가 그 진료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지금 있는 건 뭐 비호지킨 림프종이고 뭐 그 중에 뭐다, 뭐 비세포고 뭐 이렇게 써드리죠. 요 밖에 가시면은 암교육센터에 악성 림프종의 간단한 책자를 드릴 거예요. 그 드리는 이유는 이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못 듣고 또 이게 경황이 없으셔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집에 가서 생각하면 궁금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그래도 받아서 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림프종을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호지킨 림프종이 있고 이 이름이 굉장히 이상해요. 호지킨 림프종이 아닌 림프종이 비호지킨 림프종 이게 아닐 B자거든요. 그래서 호지킨 림프종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누고 비호지킨 림프종은 다시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 NK세포 림프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병은 1800년대에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여기저기 림프절이 많이 커지고 나빠지는 병이 있다. 그래서 그 이 그림을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림으로 잘 그려서 처음에 5 환자를 보고 그거를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걸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림프종은 림프종인데 호지킨 림프종하고 다른 림프종이 있어서 이건 호지킨 림프종이 아닌데 림프종이다. 그래서 비호지킨 림프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걸 일단 아시고, 그래서 호지킨 림프종은 주로 그렇게 림프절이 많이 커지는 걸로 와요. 근데 비호지킨 림프종은 굉장히 다양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 피부에만 오는 분들도 있고 위에도 생기고 장에도 생기고 뇌에도 생기고 그래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림프종이 어디 생기냐고. 그 손톱 발톱하고 머리카락 빼고는 어디나 다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림프구라는 세포가 이게 이제 일종의 백혈구의 일종인데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호지킨 림프종하고 비호지킨 림프종이 있는데 호지킨 림프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여기저기 커지는 림프절로 커지고 그 대신에 현재 치료에 굉장히 잘 낫습니다.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는 현재 그 항암 치료로서 완치율이 80%쯤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뵙는 분들 중에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현재 80%가 항암 치료로 완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호지킨 림프종은 이게 조금 더 상황이 달라요. 비호지킨 림프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공격형 림프종이라고 하는 건데 거대 미만성 이렇게 시작하는 림프종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공격형 림프종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T세포 림프종은 공격형 림프종에 속해요. 공격형 림프종이라는 병들은 대개 그 2년 안에 모든 그 경과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낫든지 아니면은 잘못되실 수도 있는 게 대부분 그 초반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격형 림프종은 저희가 치료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외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 머리가 다 빠지신 분들은 대개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B세포 공격형 림프종, 제일 대표적인 게 미만성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한 65% 정도가 완치가 되고, 불행하게도 T세포 림프종은 현재까지 완치율이 한 50%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가 치료 성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더 하기도 하고 더 강하게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정도가 완치가 되는 거고, 대부분 이런 그 공격형 림프종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초반 2년에 그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나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에요. 반면에 저등도 림프종은 크게 나누면 여포성 림프종하고 그 다음에 마지날존 림프마라는 게 있어요. 마지날존 또는 말트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저등도 림프종인데, 이 저등도 림프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무 치료를 안 해도 50% 정도, 한 절반 정도는 보통 10년씩은 잘 지내세요. 치료도 없이 그냥 병이 있는 채로. 그래서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외래에서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경과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이게 암이 있다는데 지금 경과를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죠? 근데 그 반면에는 10년을 봤을 때 아무 일 없이 잘 그냥 림프종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한 반쯤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분을 다 항암제로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더라도 그렇게 강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래에서 보면 머리가 좀 듬성듬성 빠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항암제 맞으면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등도 림프종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건 좋은 면이고, 저등도 림프종의 나쁜 면은 뭐냐 하면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말씀드린 거는 대개 한 그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재발이 없어요. 그 뭐 5년, 보통 우리 통설적으로 암이 5년 지나면 완치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개 2년, 3년 지나면 거의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공격형 림프종은 지속적으로, 저등도 림프종들은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가늘고 길게 갑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공격형 림프종은 처음에 다 강하게 치료하고, 치료를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6개월이면 6개월, 뭐 길어도 8개월 안에는 되게 끝내게 되는데, 이 저등도 림프종은 아마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지요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표적 치료제, 주로는 항체로 한 2달 간격으로 해서 2년까지 쭉 끌고 가는, 그러니까 병이 그 병의 특성을 그냥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치료가 중요하고 처음에 결판을 내야 되는 공격형 림프종은 처음에 우리가 치료를 강하게 가고, 반면에 지지부진하게 오래 끄는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저등도 림프종은 그거에 맞춰서 강하진 않지만 길게 가는 게 일반적인 치료예요. 저등도 림프종의 그 대표 림프종은 여포성 림프종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리 말트 림프종이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말트 림프종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순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위에 생겨요. 위에 헬리코박터균하고 관련돼서 생기고, 80%는 항생제만 갖고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면 완치가 되는 그런 타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많이 생기는 건 눈에 많이 생깁니다. 눈에 생기는 경우는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면 쉽게 완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단받고 오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놀래시지 말고 이 병으로는 안 돌아가실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그래서 그런 그 다양한 그 병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각각의 경우에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외래에 오시면은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림프종이 무슨 증상으로 증상에 뭐가 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제일 흔한 거는 이렇게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가 제일 흔하지만 그렇지 않은 뭐 여러 속이 쓰리기만 한 거, 눈에 뭐가 나는 경우, 피부에 뭐가 돋는 경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체중이 줄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가 꼭 이런 증상이 나오면 림프종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이제 병을 앓고 나면 하고 치료가 끝난 후에 상당히 불안해들 하시는데 림프절이라는 건 원래 면역기관이에요. 여러분 가래 토시 서본 적은 다 있으시죠? 편도 부어본 적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림프절이 만져지는 제일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암이 있는 경우보다. 그래서 그런 게 만져졌다고 해서 너무 당혹하시거나 그러시지 말고 대부분은 한 1주, 2주를 기다려보고 그래서 없어지면 이거는 그냥 내가 뭔지 모르는 염증이 있다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림프종이 왜 생기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요. 근데 확실히 아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이 자가 면역 질환 같이 또 아까 얘기 드린 그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든지 해서 아주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 보면 림프구가 증식을 해요. 그 자리에. 림프구는 기본적으로 면역세포고 그게 염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몸에서 갖고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어디 그 염증이 있으면은 그게 커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니 뽑아보신 분 보면 여기 뭐 만져질 겁니다. 그게 림프절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염증이 있다가 없어지지만 우리 자가 면역 질환들 예를 들어서 만성 갑상선 자가 면역 갑상선염 아니면 루푸스 또 그런 것들 또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적 위염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림프구가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을 하다가 어느 사이에 좀 이렇게 이상해지는 림프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림프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이게 점점 바이러스가 림프종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EB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쪽 코에 생기는 NK세포 림프종은 EB 바이러스에 의한 게 원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만성 염증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한 경우는 그 반대로 면역 억제를 많이 하는 경우에 림프종이 잘 생겨요. 그래서 면역 억제에 의해서 림프종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장기 이식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홍팥 이식을 했다든지 간 이식을 했다든지 뭐 이러고 나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쓰면 원래는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그 암세포를 죽여서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림프종이 잘 생깁니다. 그 약제에 의해서 우리가 면역 억제를 하는 것 외에 에이즈에서도 림프종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부분 모르는데 확실히 아는 경우 중에 하나는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고엽제예요. 그래서 고엽제에 노출되셨던 분은 림프종이 잘 생기고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거의 100% 진료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면서 혹시 그런 걸 못 받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진료가 왔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김석진 교수가 보고 있으면 그런 소견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번에 후쿠시마 같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과도한 원자력에 대한 방사선의 노출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지킨 림프종은 잘 낫습니다. 그 80%는 완치가 돼요. 그래서 호지킨 림프종의 치료는 가급적 치료를 짧게 하고 적게 하는 게 지금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호지킨은 이미 80%가 완치되는 병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항암제에 오래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방사선의 과도한 양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에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꾸 치료를 줄여가는 게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 호지킨 림프종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 맥기인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사를 4번 맞고 나서 그때 페트 검사를 하는데, 그때 페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얼마나 줄여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시는 분들은 대개 4개월 안에 치료를 끝내요. 그래서 호지킨 림프종은 현재 치료가 잘 되는 림프종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처음에 진행해 있으면 저희가 한 6개월 가까이 치료를 해갔지만, 초기고 4번 주사 맞고 페트 결과가 아주 좋은 경우는 줄여서 4개월 안에 치료를 끝내기도 합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 공격형 림프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B세포 림프종의 경우는 완치율이 65% 전후, T세포 림프종의 경우는 50% 전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전혀 치료를 줄일 계획이 없어요. 오히려 치료를 더 강하게 가는 그런 그 트렌드에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치료를 강하게만 했다고 다 능사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다 자꾸 신약을 더하기도 하고 뭐하고 그런 임상 연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공격형 림프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은 또 반면에 그냥 반 이상은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을 권합니다. 간혹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한 80대, 제가 치료했던 항암 치료했던 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94세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진단받고 뭐하고 그랬더니 이제 난 나이도 많고 그냥 뭐 항암제 맞고 머리 빠지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곧 아마 병원에 오시게 될 거라고. 근데 공격형 림프종은 그래요. 실제로 3, 4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커져서 이제 통증이 오고 뭐하고, 그래서 그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응급실로 오시게 돼요. 그래서 공격형 림프종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아직 아주 만족스러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는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저등도 림프종은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굉장히 다르죠. 치료 안 해도 반 이상의 분들이 10년 이상은 잘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분이 만약에 저한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더 치료하는 것도 싫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시다고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래요. 그러시고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쭉 경과를 보다가 만약에 증상 이게 뭐 좀 커서 이제 이게 좀 불편하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치료를 시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과만 보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등도 림프종은 약하게 길게 가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저등도 림프종은 저희가 완치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현재 그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아주 예를 들어서 30년 뭐 30살 이렇게 해서 이게 진단을 받으면 제가 10년 살 가능성이 치료 안 해도 50%는 넘습니다. 잘 지낼 겁니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30살이면 10년 돼봐야 40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저등도 림프종의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갖고 이렇게 옵션을 드립니다. 이런 1번부터 뭐 쭉 해서 이런 옵션이 있어서 저희가, 근데 그게 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병이 가진 특성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옵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공격형 림프종은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그 조혈모세포 이식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조혈모세포 이식은
그 림프종에서는 대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됩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림프종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처음 이식을 고려할 때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해요. 근데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은 그 제일 큰 목표가 항암제를 많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경우에 되게 고려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아주 재발할 게 자명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 치료가 끝났는데 이 경우는 거의 재발하겠다, 이런 경우에 고려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재발했을 때 항암제에 잘 반응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그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식할 자기 세포를 바깥에 대피를 시켜놓고 항암제를 평소에 주던 거에 몇 배를 한 번에 주는 거예요. 몇 배 한 번에 해서 그 미미한 불씨까지 다 없애버리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기본 목표가 항암제를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한 조혈모세포를 바깥 대피시켜 놨다가 놓주면 얘네가 다시 자리를 잡고 틀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느냐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종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거의 틀림없이 재발할 게 예측되거나, 아니면 항암제에 잘 재발을 했는데 항암제에 잘 듣고 있을 때 해요. 항암제에 안 듣는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상당히 이상한 게, 암세포가 한번 항암제 내성을 가지면 그게 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서 어떤 경우는 항암제를 많이 주더라도 암세포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혈모세포의 이식을 자가 이식의 경우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은 그런 경우도 해요. 하기는. 왜 하냐면 이제 이렇게 환자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젊고 이거 해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는 특히 자가조혈모세포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자, 표적치료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표적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표적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체. 여러분 중에 아마 비세포 림프종인 경우는 대부분 리툭산이라는 약을 맞으셨을 텐데, 그게 대표적인 표적치료제예요.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 나와 있는 항원에 대해서 붙는 항체를 이제 쓰는 건데, 그 비세포 림프종에서는 지금 리툭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표적 치료제들은 우리 세포가 이렇게 자라려면은 되게 자라라 하는 신호가 오는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들은 그 스위치가 고장이 난 암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랄 때 자라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암세포들은 그 스위치가 고장 나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스위치를 끄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아직은 시판되고 있는 표적 치료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불행하게도 림프종에서는 현재로서는 리툭센이 성공한 약이고, 그 다음에 요 근래 브렌투시맙이라는 약이 이제 호즈킨이나 아니면 ALCL이라고 부르는 T세포 림프종에서 효과가 좋아서 지금 시판에 들어가는데, 불행하게도 약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외에 표적 치료제들은 이제 몇 가지가 시판되고는 있는데 굉장히 고가고, 아직 림프종에서 연구가 많이 안 돼. 지금 이제 막 연구되고 있고, 많은 약들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둬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기간이 한 10년 안에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외래에서 궁금해 하시는 거지 이거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과도하게 육류를 많이 드셔야 된다거나 과도하게 안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음식으로 된 데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런 음식들이 사람에 좋다는 게 이렇게 골라져서 음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꼭 요게 좋고 요건 안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은 다 드셔도 돼요. 근데 치료 중에는 날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날거 먹지 말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암제를 맞으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백혈구가 이렇게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되게 열을 해서 14일 사이에 이게 굉장히 바닥에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감염도 잘 생기고 열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때 열이 날 때 엄청나게 센 균이 바깥에서 들어오고 옆에서 옮아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열이 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균들은 되게 같이 살던 균들이에요. 자기랑. 우리가 내 장 안에 있거나 내 피부에 붙어 있거나 내 구강 내에 있던 애들이 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 사이에 반란을 일으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그 균이 많이 묻어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좀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날거를 삼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백혈구 수치를 봐서 나는 오늘 백혈구가 몇 개구나 그걸 알면 내가 오늘은 그냥 막 먹어도 되겠다. 오늘은 막 먹으면 좀 안 좋겠다. 그걸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댁에 가셔서 지내면서 이맘때쯤은 내가 백혈구가 좀 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 후에는 어떤가? 치료 후에는 여러분 백혈구나 면역력은 항암제를 끊고 나면 금방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특별히 가리실 게 없어요. 육류도 다 괜찮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신탕인데 보신탕 드셔도 됩니다. 또 치료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록 회를 못 드시고 외래 가끔 오시면 나는 회 좀 먹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 끝나고 나면 곧 드시기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왜 그 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삼가시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치료 중과 치료 후에는 뭐 그런 정도가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 드리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간혹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밀가루 먹으면 안 되죠 그러는데 밀가루 드셔도 됩니다. 그 미국하고 서양 같은 환자분들이 다 밀가루만 먹죠. 그래서 밀가루도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거에 얽매이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재발이죠. 여포성 림프종은나 아까 저등도 림프종은 재발이 많은데 언제 하는가? 그거는 저등도 림프종은 사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은 그 비율이긴 하지만 재발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에 공격형 림프종은 초반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 1년에 제일 많습니다. 재발이. 대개는 보면 우리가 100명이 재발한 분들이 100명이 있다고 그럴 때 6, 70명은 첫 1년에 해요. 그 다음에 2, 30명이 그 다음에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공격형 림프종의 경우에 모든 재발은 거의 90%의 재발은 2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혹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그런 거죠. 치료 끝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왜 벌써 그거는 원래 병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외래에서 볼 때 치료가 끝나고 나서 첫 1년은 자주 보죠. 그 다음에부터는 좀 덜 보고 그 다음에부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인사만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2년이 지나가면 물론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2년이 넘어가면 너무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발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공격형 림프종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음식이 영향을 줬을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포성 림프종이나 이런 경우는 저등도 림프종은 우리가 유지요법을 해서 길게 표적 치료제를 끌고 가는 게 재발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고, 공격형 림프종에서도 사실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또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표적 치료제도 써보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재발이 방지된다는 치료법을 찾지 못한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거죠. 운동은 어떻게 하는가? 운동은 한 가지 큰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치료로 끝나고 생활로 돌아가시면 다시 림프종을 앓기 전에 정상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림프종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 연배 때 하시는 운동 다 하셔도 돼요. 뭐 걷는 거. 처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운동 안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가끔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헬스클럽 가서 오늘부터 갑자기 엄청난 무게 들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운동은 본인의 근력에 맞게 양을 늘려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에 운동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가시고 특별히 가려야 되거나 특별히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지는 않아요. 음주는 안 하시는 게 좋죠. 뭐 누구나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꼭 힘들게 살기도 어렵고 간혹 한 잔 생각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술은 한 2잔 정도까지가 적정한 음주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술은 한 잔에 들어가는 알코올이 비슷해요. 꼬량주 같이 똑똑한 술은 잔이 조그매지고 소주가 조금 더 크죠. 맥주쯤 되면 잔이 상당히 커지고, 그래서 한 잔에 들어가는 술의 양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걸리는 괜찮고 소주는 안 되냐. 그게 아니고 어느 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2잔 정도까지가 보통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2잔을 드시고 나면 곧 2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굉장히 원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술 먹어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친구분들하고 자축에 나는 술 먹어도 된다는 걸 자축하기 위해서 양주를 2박스를 싸놓고 드시다가, 그래서 제가 그 부인께 한참 혼났는데, 그래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2잔 정도까지가 권하는 음주량입니다. 그다음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보약은 어떤가? 보약은요, 일반적으로 드시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한의학계는 상당히 이상하게 각 한의원마다 다 비방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또 옆집은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약을 드시더라도 무슨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그런 사실은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굉장히 보약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경험한 적들이 좀 있어요. 뭐 간 기능이 확 나빠진다든지 골수 기능이 확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약에 들어가는 많은 약초들이 실제로 약용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항암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그 약용 성분들 때문에 우리가 쓰는 항암제하고 어떤 우리가 예측 못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염색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염색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계속
머리 한 번 빠졌다 다시 난 이후로는 백발로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색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항암제 치료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은 머리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머릿결이 많이 상해 있어서 뭐 그런 동안은 이제 좀 그렇지만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염색을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은 그럼 꼭 받아야 되느냐? 한 가지 저거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정규적으로 의료사에다 관찰하고 있으면 나는 뭐 다 봐주고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림프종이 완치된 후에 완치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될까?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다 좋은데 그 림프종에 우리가 완치율이 높아지면서 새로 갖게 생긴 고민은 우리가 쓰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건 다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항암제로서 완치율이 굉장히 낮던 시절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지금 눈앞에 불만 끄면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완치되셔서 그 수명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보통 평균 수명보다 그만큼씩 하면 30년, 40년씩 이제 그 남은 생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발암 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에 다른 암이 더 잘 생겨요. 어느 정도 잘 생기냐면 담배 많이 핀 정도 더 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암제 맞았다고 다 암이 생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요. 담배 많이 폈다고 다 암이 생깁니까?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담배 안 피신 분보다 더 생기죠. 항암제 맞으신 분들이 항암제를 안 맞으신 분들보다 암이 더 생겨요. 언제부터 더 생기냐? 보통 15년이나 20년이 되면 항암제 안 맞으신 분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그래서 권고하는 상황은 우리가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걸 피해라. 그런데 실제로 피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담배 안 피는 거. 그 다음에 적정량 이상의 음주를 삼가하는 거. 그 두 가지는 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동네가 공해가 심하다고 매번 이사를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피하도록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정기검진을 잘 받아서 다른 암이 생기더라도 조기검진해서 다시 한번 완치의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기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임상연구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한 가지 얘기만 드리면은 그 임상연구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가 되는 거는 임상연구 단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우리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허가가 나야 되고 그 우리나라 정부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 식약청에서 같이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임상 연구가 진행돼서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표는 그 림프종 환자의 분들의 완치를 높이고 정상적인 생활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도움되는 내용들로 가득 찬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